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예,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IB 관련된 기본적인 그 배경들 중 정치 경제 관련된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정치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중국의 3대 정치 파벌이라고 하는 상하이방, 공청단, 시진핑 주석의 태자당 이런 세 개의 파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정치의 하드웨어를 만든 모택동, 소프트웨어를 만든 등소평, 이 두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정치적인 공산혁명의 하드웨어를 만드신 분, 이분을 모택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모택동은 1893년 12월에 후난성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좀 변방 지역의 가난한 집에 삼남 일녀의 장남으로 이렇게 태어나서요. 이 가난한 그런 이 농촌에 13살 때까지 한학을 주로 공부를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택동은 한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병서, 손자병법을 비롯한 이 병서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택동이 13살 되던 때에 아버지가 집에 같이 이게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던 모택동보다 16살이나 많은 그런 연상의 여자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자 가출을 하면서 도시에 나와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중고등학교를 어렵게 다니고 대학을 이 후남성의 수도인 창사의 제1사범학교를 다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모택동의 배경과 모택동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모택동은 가난한 빈농의 아들이었었고, 그리고 본인이 13살에 유교주의적인 그런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유교주의의 배격을 하면서 도시에 나와서 혼자 공부를 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한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병서를 많이 공부하면서 중화민족의 우수성과 관련된 민족주의에 굉장히 많이 또 심취를 하게 되고요. 이러던 이 모택동이 이 북경대학에서 이 사서로 20대 일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공산당이 이 북경대학의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의 공산주의가 싹트기 시작을 했는데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를 접하고 이 공산주의 지도자이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한 공부를 많이 했던 엘리트들이었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엘리트들이 중국의 공산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활동이 꽃피울 때 그때 모택동이 북경대학의 사서로 일을 하면서 공산주의의 지도자로 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이 모택동이 1921년도에 북경대학에서 13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산당 창당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921년도에 중국 공산당의 창당이고요. 그 후 국민당 정부하고 28년에 걸쳐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무력 이 충돌을 빚으면서 28년간의 투쟁 후에 손문과 장개석을 대륙에서 몰아내고 1949년 10월 1일 중화
인민공화국, 우리가 얘기하는 중공, 중국 공산당을 설립을 하게 되죠. 이때 이 모택동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한학을 공부하면서 병서를 많이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모택동이 이 국민당 정부하고 공산당이 협력하기도 하고 또는 무력적인 충돌을 빚을 때 군사 지도자로서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을 이끌면서 1949년 10월 1일 중국 제 초대 주석으로 그렇게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등서평은 제 1세대의 중국 일대 주석으로 올라서고 나서 등서평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이 모택동의 생각은 좀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이 모택동은 중국만의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1950년도에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미국하고도 등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유일한 그런 정치적인 후원자였던 이 러시아에서도 이 중국이 등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서 등서평은 이 모택동은 반소 반미 정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모택동의 공과 뭐 과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의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해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좀 교조적인 그런 중국의 공산당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과를 낳게 되죠. 그런 모택동이 1976년도에 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고요. 중국의 권력을 등서평이 잡게 되죠. 이 등서평은 이 모택동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등서평 같은 경우에는 1904년 8월 수찬성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네네. 대도시에서 중고등학교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프랑스에서 이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자 또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러시아에 유학을 합니다. 즉 이 등서평은 분홍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프랑스와 러시아 두 군데에 걸쳐서 해외 유학을 하는 그런 좀 개방적인 그런 이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런 등서평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너무 피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등서평이 그때 당시에 6억이 넘는 그런 중국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부강하게 만들 것이냐. 결국은 공산혁명을 통해서 이 중국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택동의 너무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그런 경제 정책이 중국을 어렵게 하자 중국식의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이고 개혁 개방적인 등서평의 성장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등서평의 실용주의적이고 개혁 개방적인 중국의 성장 모델은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중국의 그 부를 끌어올릴 것이냐. 그래서 등서평이 선택을 한 게 선부론이라고 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네. 이 선부론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이 먼저 부자가 되라. 그러면은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을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의 부의 증진이
나머지 중국의 인민들과 지역으로 확장을 시키자. 이게 이제 등서평이 추진했던 선부론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등서평이 일부 지역으로 선택을 했던 게 바로 중국의 동해안 지방입니다. 중국의 동해안 지방을 등서평이 선택을 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중국의 역사 동안에 중국의 한족들이 중국을 지배했던 그런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한족이 중국을 지배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송나라, 명나라 때는 중앙 권력에서 이민족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한족들이 중앙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지금의 중국의 동해안 지방으로 밀려나면서 중국의 동해안 지방에 객가라고 하는 그런 집단 거주 시설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중앙 권력에서 밀려난 대신에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이렇게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 양대 산맥이 바로 유태인과 객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태인들은 약 한 2천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한족의 후예인 객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 정도가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런 객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쉬운 그게 바로 중국의 동해안 지방을 등서평이 일부 지역으로 먼저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또 이 등서평 역시도 객가의 후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먼저 중국의 동해안 지방을 선택을 하고 일부 지역으로 선택한 중국의 동해안 지방에 실용주의적인 개혁 개방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젊은 엘리트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젊은 엘리트들을 상해를 중심으로 한 그런 또 역시 이제 객가의 후예들인 실용주의적인 그런 이 상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젊은 엘리트들, 공산혁명의 그런 젊은 엘리트들을 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후에 상하이방이라고 하는 권력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등서평은 중국의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을 통한 선부론을 가지고 중국의 경제의 부를 키워 나가게 되죠. 지금 이게 바로 중국이 AIIB를 통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결국은 또 이 등서평의 공과 과가 될 텐데요. 네. 등서평의 공은 이 넓은 땅덩어리를 한꺼번에 개발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게 결국 중국이 동해안의 부가 집중이 돼서 지역 간 격차, 계층 간 격차, 민족 간 격차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낳게 되고 이거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중부, 서부와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로 또 남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등서평의 선부론에 의한 그런 개혁개방 정책이 여러 가지 이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네.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게 바로 1989년 이 6월에 천안문 사태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분출이 됩니다. 네네.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종종 뭐 그런 농담도 하기는 하는데요. 사람은 배가 고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네. 배가 아픈 거는 참을 수 없다. 음. 배가 고프다가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중국의 천안문 사태의 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발발이 됐을 때 이 천안문 사태를 강경 진압을 하면서
등서평의 눈에 쏙 든 사람이 바로 중국의 3대 주석으로 지명이 되는 강택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강택민 주석은요, 이 천안문 사태를 강경 진압을 해서 등서평의 눈에 띄면서 중국의 3대 지도자로 올라서게 되는데, 이 강택민이라고 하는 분은 가장 또 대표적으로 중국의 객가, 중국의 화상의 후예고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로 중국에서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이 강택민 주석은 등서평 시절에 실용주의적이고 개혁 개방적인 그런 정책을 좀 더 심화시키면서 등서평이 중국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이 3대 주석인 강택민은 사회주의적인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좀 더 이 오른쪽에 치우치는 그런 정책을 피면서 중국의 빈부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GDP는 상당히 또 발전하는 그런 성과를 낳게 되죠. 네. 이 강택민 주석 시절의 큰 이 공이라고 또 하면요. 아까 13억 5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중국 공산당원은 약 한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등서평 모택동 시절의 공산당은 자본가와 기업가는 절대 공산당에 입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본가와 기업가를 공산당에 입당을 시키면서 공산당을 주류로 기업가와 자본가를 끌어들인 게 바로 강택민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강택민 주석은 기업가와 자본가를 공산당원으로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교류를 훨씬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이 개혁 개방을 훨씬 더 넓히면서 중국의 볼륨은 커지게 되는데 그 그림자로 해서 중국의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는 굉장히 커졌지만 중부와 서부의 내륙은 훨씬 더 낙후가 되는 그래서 천안문 사태 때 억지로 강경 진압을 했지만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보다도 이 배가 아픈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4대 지도자가 바로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4대 주석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잠깐 후진타오 이 4대 주석을 설명드리기 전에 중국의 하드웨어를 모택동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중국의 지금 소프트웨어를 등서평이 상당 부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등서평이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으로 해서 이 본인이 진행을 했던 그런 개혁 개방 정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이 젊은 엘리트들로 상해를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네. 중국 공산당의 상하이방들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등서평이 3대 주석으로 강택민을 지명을 해서 강택민의 권력도 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들을 견제시키는 견제 세력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이 등서평이 시골에 가난한 똑똑한 아들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집중적으로 정치 세력으로 육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력 집단이 바로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 시골의 가난한 똑똑한 아들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공청단이고요. 이 공청단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서 이 등서평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후진타오입니다. 네. 이 출신 성분이 이 후진타오도 역시 시골의 가난한 집의 똑똑한 아들이다 보니까 이 상하이방 강택민하고 공청단하고는 정치 철학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후진타오가 권력을 잡았을 때 후진타오가 주창을 했던 게 이겁니다.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피를 흘리면서 공산혁명을 완성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빈부의 격차가 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역 간 격차도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조화로운 사회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 후진타오 시절에는 동해안에 편중된 그런 이 산업시설들 부를 중부와 서부 대개발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배경이 바로 이런 공청단들의 출신 성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보면 또 중부와 서부 이런 쪽에 또 이제 치우쳐 있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키우고 그리고 또 중부와 서부의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자금들이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벌이면은 자금들을 정치 자금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진타오가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이 방법으로 중부와 내륙의 대개발들을 진행을 하면서 중부와 내륙의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지불하고요. 그 보조금들 중에는 가전제품을 바꿀 때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가전하향,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들을 주는 이런 정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후진타오 시절에 우리나라의 가전회사,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이 물건들을 팔아먹는 그런 또 기회가 생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런 이 후진타오는 이제 중국의 힘이 좀 더 세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후진타오가 뭐 진행을 했죠. 이 등서평의 이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보면요, 이 등서평의 이 소프트웨어에서 격대 낙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이 주석의 권력 구조에서 특이한 권력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모택동과 등서평은 1대 2대 등서평과 모택동 이런 권력 구조에서는 주석의 임기가 따로 있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권력을 잡은 사람이 상대방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끔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또 권력이 안정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등서평이 강택민 시절부터 10년의 주석의 임기를 보장을 합니다. 10년의 주석의 임기를 보장을 하는데 10년의 주석의 임기를 5+5로 2기에 걸쳐서 주석의 임기를 보장을 하는데 1기 5년은 전 파벌과 공동정부를 수립하게 하고 나머지 후기에 5년은 본인이 속한 파벌이 단독으로 정권을 운영을 하는 그런 10년 중에서 5+5의 그런 주석 임기를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주석을 격대 낙점 시스템이라고 해서 등서평은 2명의 이 주석을 임명을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주석인 강택민, 다음 주석인 후진타오. 격대 낙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강택민은 다음 지도자인 5기의 지도자를 임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시진핑이고요. 이 후진타오는 다음 지도자를 또 임명을 해서 그래서 10년 그래서 20년 정도의 지도자가 어느 정도 격대 낙점 시스템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10년의 주석의 임기가 5+5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게 그 충돌과 이런 보복 이런 것들을 또 완화시키는 그런 이 권력 구조의 소프트웨어를 등서평이 만들게 되죠. 등서평이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상하이방과 공청단으로 양대 계파를 만들다 보니까
둘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중국의 공산당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등소평이 또 한 축의 파벌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 파벌이 바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세력인 태자당입니다. 이 태자당은 중국 공산혁명 1세대, 그러니까 1921년도 공산당이 창당되고 나서 19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 국민당과 피해 그런 이 싸움들을 벌였을 때 이런 중국 공산혁명의 1세대의 자제들을 우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키운 세력이 바로 태자당이고 태자당의 1인자가 바로 시진핑 주석이었었죠. 그러면은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게요. 이 태자당인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이 상하이방들은 전통적으로 부잣집 아들들이고요. 그리고 객가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피에는 상인의 피가 흘러서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그리고 아주 성장주의적인 좀 우파에 치우친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태자당하고 좀 친한데요. 이 태자당은 공산혁명의 1세대의 자제들인데 이런 공산혁명의 1세대들을 보게 되면은 공산혁명의 1세대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중국 공산혁명의 1세대의 지도자들이 많았고요. 중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뭐 등소평같이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유학도 하고 대학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공산혁명의 1세대의 자제들이다 보니까 태자당은 역시 아버지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방하고 좀 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성향은 조금 다른 게요. 상하이방들은 좀 실용적인 우파에 좀 많이 치우쳤는데 태자당들은 생각이 모택동의 마오주의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공산혁명의 1세대인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택동의 사상들,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상, 중화주의적인 사상, 전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하는 사상, 이런 사상이 많이 이 태자당들이 또 이 상하이방하고는 좀 다르고 그리고 이 두 세력과 또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공청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청단은 가난한 지역에 똑똑한 그런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들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국의 이런 이 3대 파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철학들이 다 드러난 게 중국의 이 외교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도광양회라고 이거는 도광양회는 칼날의 빗을 칼집에 숨기고 네. 금은밤에 몰래 힘을 키운다라는 뜻이 도광양회의 뜻인데요. 이 도광양회는 등소평과 강택민 시절에 중국이 조용한 외교를 하면서 내실을 키우자 이럴 때 중국이 썼던 외교 정책이고요. 유소자귀, 이 유소자귀는 후진타오 시절에 썼던 외교 정책인데요. 이 후진타오 시절에 썼던 외교 정책은 후진타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내적으로는 조화로운 사회 해서 빈부의 격차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심의 인재는 많이 세졌기 때문에 뜻한 바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유서자기거든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힘이 커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내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진타오는 공자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후진타오 시절에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유교 사상을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고 유교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는 걸로 해서 공자의 사상을 키우고 유소자기라고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표방을 했었죠.
지금 시진핑 주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태자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모택동이 가지고 있는 마오주의 사상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이 모택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화주의적인 전 세계 중심은 중국이라고 하는 사상, 이게 바로 대국 굴기, 강대국으로 이제는 우뚝 서겠다. 이게 바로 중국이 이제는 이 테이커에서 룰을 세트하는 그런 규칙 제정자로 신실크로드와 AIIB를 진행을 하는 그런 정책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지금의 중국의 3대 정치 파벌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3대 정치 파벌을 지금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이거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국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3대 파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중국의 산업의 재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긴 시간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부님은 어떤 대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에서 그냥 이게 술술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짧은 30분 동안에 중국 그 정책 권력들의 변화 과정에 대한 거를 한 권 책을 다 마스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왜 이해를 해야 되냐. 아시다시피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투자 관련돼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런 현재 그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 AIIB가 나온 그 정책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정치 권력의 변화 과정들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또 사부님한테 질의하실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